안녕하세요, 홍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박가게. 예, 그 교토에 가시면 금각사란 절이 있죠. 그 금각사 절은 요새 중국 관광객이 관광버스로 하루에 한 100대씩 들어와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건 좋은데 화장실 너무 더럽게 써서 저는 요새 잘 안 갑니다. 금각사는 아시다시피 미시마 그 소설가 미시마 육교가 금각사 써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죠. 금각사는 그 삼국사의 말사죠. 아주 계급은 얕은 전입니다. 그런데 그 금각사 가시는 이유는 전부 그 금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한 전각 누각을 보러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은요 금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훨씬 좋아하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아주 금으로 도배를 한 나라가 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은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일 가능성이 또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본이 에도 시대 때도 그 은의 생산량은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멕시코하고 거의 쌍벽을 일 정도로. 금의 생산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그 사도금강, 지금 니가타현 그쪽 앞에 거기 이제 사도금강이라는 금강이 있었는데 그 사도금강이 세계 최대의 은강이었고 금강이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제 폐광됐죠. 거기서 그 워낙 금은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독과막부가 사실은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그 금강에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금강에 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대불전에도 금으로 아주 뺑기치라고 이런 금을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황금다실 그 풍신수에 만든 것도 완전히 그 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각사의 경우 그 금각사의 그 손을 못 대게 해놨죠. 전부 울타리 쳐가지고 근처에 접근을 못 하겠으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각사 공사를 1987년에 그 건물 전체에다 금을 입혔는데 그게 금으로 이렇게 금칠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로 세로 10.7cm의 정사각형 금박판을 20만 장 붙인 겁니다. 20만 장. 이때 금이 얼마가 들어갔냐? 7톤. 금 7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 세로 10.8이면 그거 한 장만 떼도 내가 볼 때 금 한 장 나옵니다. 최소한도. 그러니까 그 금을 보러 이제 가는 거고 그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거죠. 황금다실 얘기를 제가 황금다실 금 붙은 게 한 2톤 좀 된다는 설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 조사를 해본 걸 보면 황금다실이 그 포탑입니다. 그 굉장히 큽니다. 그거 가보면. 그래서 그 이제 띄어가지고 유사시에 이제 풍신수길이가 그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후쿠오카에 행차를 해가지고 후쿠오카에 그 100만석짜리가 2명 있었는데 가미야스 오단하고 시마이 소시즈라는 사람인데 그 얘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 이유는 걔들한테 내가 지금 한반도 건너가야 되는데 첫째 배가 없다. 배가 23만 명이 일진이 15만 명 들어가려면 그때 배 많이 타봐야 150명 조금 탄 배는 7, 80명인데 이게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명이 건너가려면 배 1000척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빌려다오. 왜냐하면 가미야스 오다는 그 조선하고 밀무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가 많죠. 두 번째는 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해도. 바다를 건너갈 때 그 해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때문에 포탑을 황금다시를 떼어가지고 후쿠오카까지 1000km 내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병풍 치고 다회를 해주잖아요. 이 황금다실도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황금다시를 만드는데 40만 장의 금박판이 쓰였다 그래요. 40만 장. 이게 무게로 치면 14톤이랍니다. 이걸 갖다 포탑으로 떼갖고 댕겼으니까 14톤이면 그거 들고 댕기도 무지하게 무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본은 금박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데는 가나자와라는 데입니다. 제가 지난주 갔다 온데 그 가나자 가면은 금 박좌라는 가게 있어요. 하쿠좌. 그 다음에 하쿠이치 두 가게가 제일 오래됐어요. 한 역사 300년 넘었죠. 제가 거길 열 몇 번 간 이유는 이 금박 기술자들이 도대체 일본이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350년 전에 금박 기술이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한반도에 금박 기술자 잡아가지고 지금 금박 기술을 발전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학구있지 그 금박가게에 박물관도 가보고 뭐 좀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건 항상 그 꼬리를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단서를 못 찾았지만 언젠가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자가 이제 금박 기술의 99%, 금박 생산량의 99%가 이제 가나자 겁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게 쓰는 용도가 특히 금박의 경우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절에 불상에다가 금박을 한다. 그럼 한번 금박하면 뭐 한 30년 가잖아요. 그럼 공사를 3, 40년 후에 또 따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 공사 따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자에 있는 그 금박가게 두 개나 이 교토에 지금 본능사 바로 앞에 있는 금박가게입니다. 호리킨 박분이라고. 호리킨 박분. 오래된 회사입니다. 한 300 몇십 년 됐죠.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회사죠. 제가 이제 그 집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요새 뭐 금박 하는 데가 뭐 불상이랑 하는데 그거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아까 오시면서 우리 집 입구에 그 전시장 보셨잖아요. 그 전시장 보면 정종에다가 금가루를 넣는 정종을 시작한 게 바로 금박가게 장사들입니다. 사실 금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인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나자에 가서 그 금박가게 가면 금박을 얇게 뜬 거를 손바닥에 올려줍니다. 가로 세로 한 뭐 2cm짜리 정도. 그거 올려주면 손바닥으로 비비잖아요. 그러면 그 금이 피부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냐?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효약이죠. 그러니까 금을 섭취합니다. 인간도. 그래서 이 호리킨 박분이 금박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정종에 넣는 것도 개발했지만 스시 위에도 금가루 뿌리잖아요. 비싼 집 가면은. 근데 그거 뭐 스시에 금가루 뿌린 집이 뭐 몇 집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여성들이 이 목욕을 할 때 집에서 입욕제. 그래서 물에다가 금가루 뿌립니다. 그 다음에 금가루 헤어스프레이를 착 만들어 또 뿌립니다. 그러면 뭐 머리에서 바짝바짝 하겠죠. 그래서 명절날 같은데 오사카의 그 수미요시 신사 같은데 1월 1일 날 보면 전성시 때는 하루에 한 50만 명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모노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에다 금박가루 쫙 뿌려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금이 쓰이는 용도를 이 사람들이 아주 계속 다원화해가지고 금박가게죠. 휴대폰도 갖다 주면은 휴대폰에다가 전체를 금박을 입혀줍니다. 그럼 뭐 아무래도 좀 고급스럽겠죠. 눈에도 잘 띄고. 심지어는 자전거에다가 전체를 금박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 확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한 집이 이 호리킨 박분입니다. 이 호리킨 박분은 뭐 1703년인가 생겼는데, 뭐 바로 뭐 본능사 바로 걸어서 50m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제가 그 금박 사장님 못 만났고 그때 본부장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본부장이 그 금박 가게는 당신의 집에 한 300년 이상 해왔는데 이런 참 난이도가 높은 산업, 그러면서 장사가 참 애매한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버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다. 이 금이라는 거는 99.9%에 되는 건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1854년에 요코스카 조약을 맺어서 서로 이제 무관세로 무역을 할 때 일본이 금화로 이제 대금 결제를 하는데 당시 일본 금화는 순도가 90%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당연히 99%짜리 금화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녹여서 보니까 이게 90% 순도야. 그 10%를 속는 거라고, 10%.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순도는 99.9%라는 게 지금 모든 진실 아닙니까? 24K의 경우는. 대금집을 할 때 24K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박 가게의 최고는 신용을 무조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99.9% 지켜줘야 돼요. 뭐 99.9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는 98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차익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차익 경영. 그래서 이 무차익 경영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경영을 해보신 분들 제가 지금까지 몇천 명 만났지만은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의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는 건데 은행빚이 한 푼도 없이 무차익 경영한다는 거는 신의 솜씨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가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지금 뭐 도요타는 은행 빚은 한 푼도 없고 지금 뭐 자기네 통장 잔고에 쌓인 것만 200조 원 이상을 좀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 도요타는 물론 뭐 자동차도 잘 만들지만은 이 경영에 관해서도 세계 1등입니다. 남의 돈 한 푼도 없이 지금까지 버텨서 세계 1위를 한다는 거. 라인 깔려면 돈 빌려야 되고 자동차 신 모델 하려면 그거 디자인해가지고 라인부터 깔고 그 라인 까는데 뭐 돈이 뭐 한두 푼 듭니까? 5천억에서 1조씩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은행 돈을 안 빌릴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1921년에 도요타 자동차가 만들어져 가지고 무차익 경영으로 빚 한 푼도 없다 하는 거는 초창기 경영을 할 때 도요타 자동차 초대 사장이 오미 상인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도요타 집안의 그 사위로 들어와 가지고 이 초기부터 무차익 경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무차익 경영의 전통이 오는데 그건 뭐 전통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만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무차익 경영하려면 정말 그 회계 장부를 잘 알아야 되고 재무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그 자기 자신이 근검절약하는 마인드가 없지 않으면 이 무차익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호리킨 박분이 그래서 신용제일과 무차익 경영으로서 자기는 은행 빚이 없으니까 가게가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코스트를 좀 떨어뜨리시죠. 제품 생산에 대해서. 그게 버티는 노하우더라. 노하우이다. 라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그 데라마치 도리 입구에 있는 바로 본능사 앞에 호리킨 박분에 가서 아주 금으로 만든 뭐 금쪽거래부터 뭐 별의별 다양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연을 확장해 가지고 금박 가게를 해서 그 망하기 쉬운 금박 가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하는 걸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